자,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교재 165페이지입니다. 경매와 매수 신청들인데, 경매는 파트가 두 개로 나눠졌다 보시면 돼요. 권리 분석이냐, 경매 절차냐인데, 예전에는, 그 예전이란 게 거의 10년 전 얘기인데요. 한 두 문제씩 출제를 했어요. 또, 15회 전에는 막 공매도 매년 냈습니다. 경매하고 공매를 막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냈는데, 15회부터 공매를 마지막으로 내고 안 내요. 그럼 지금 20년 됐죠. 그래서 교재에서도 이제 공매를 거의 다 빼는 추세고, 경매만 이제 한 문제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매가 15회 전까지만 해도 한 3문제, 4문제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이게 업무가 처음 이제 우리 겸업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중요하다고 막 낸 거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이게 실무 쪽에 출제를 실제 이제 분량을 점점 줄여 나가다 보니까 출제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5년째 계속 어때 한 문제씩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두 개를 섞어서 출제합니다. 권리 분석 한두 개 지문 주고요. 경매 절차 한 두세 개 지문 주고요. 이렇게 둘 다 안 할 수는 없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경매 절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은요,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럼 말소 기준이니까 이 권리보다 후순위는 전부 다 말소다. 이 권리보다 선순위는 인수다. 인수가 바로 살아남는 거죠. 그럼 인수한다. 누가 인수하는 거예요?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이 이제 인수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요 권리들이 쭉 많잖아요. 그 중에 가장 빠른 겁니다. 빠른 거. 그러면 건저당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 말소 기준권이 뭐예요? 저당권이죠. 그럼 건저당권보다 선순위에 가압류가 있어. 그러면 가압류 등기가 가장 빠른 겁니다. 물건 채권은 따지지 않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에 있습니다. 근데 지문도 보세요. 말소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권리들은요, 경매로 항상 소멸한다 나옵니다. 지문에서는 항상 소멸한다. 자, 저당권, 건저당권은 경매로 항상 소멸한다. 맞죠? 압류, 가압류 등기는 항상 소멸한다. 언제는 소멸이에요? 순위를 따져 안 따져? 아예 안 따집니다. 자, 경매 등기 이전에 건저당권이 있어. 인수됩니까? 건저당권 지가 말소 기준 된다니까. 이건 선순위, 후순위를 따지는 지문수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따지면 안 된다고. 이 권리만 나오면 어때요?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구나. 이 권리 외 권리들 있죠. 그럼 그 권리가 만약에 이제 선순위라면, 선순위란 뜻이 뭐예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이 말이잖아요. 그럼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인수됩니다. 인수. 근데 인수되는 권리는 종류가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럼 이 권리보다 후순위는 어때요? 대항할 수 없다 부르죠. 시험 지문에서는요, 선순위, 후순위라고도 지문이 가끔 나오지만 대항할 수 있다 없다고 출제를 더 많이 합니다. 보세요. 건저당권,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나오잖아. 무슨 뜻이야? 후순위라고, 후순위. 말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권리의 종류 보세요. 용익물권 하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죠? 가등기.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 아닙니다.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고, 가처분 등기, 환매 등기. 그 만약 가처분 등기 돼 있으면 지금 소송 중이죠. 처분 금지 가처분. 그럼 소송 중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소송 중인데 이제 이 부동산이 경매 들어가 버린 거야. 근데 이 가처분권자가 실제 저당권보다 후순위야. 그럼 입찰하는, 이제 실제 어때요? 입찰서 내고 낙찰 받는 사람은 신경 써 안 써요? 보세요. 지금 건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럼 A씨가 소유자예요. 자, B가 건저당권자고, C라는 사람이 지금 처분금지 어때요? 가처분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D라는 사람이 실제 A씨의 채권자예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어때요? 경매를 집어넣어 버렸어. 경매를.
그럼 이때 이제 요 경매에서 낙찰받는 사람 이제 D가 매수인이라 볼게요. 그 매수인은 처분금지 가처분 요거 신경 쓰일까 안 쓰일까? 안 쓰이는 거지. 왜? 얘가 말소 기준이잖아. 그럼 전부 다 말소예요. 뭘 신경을 써? 사라지는 권리인데. 그럼 소송이 어떻게 끝나든지 상관이 아예 없어요. 뭐 승소하든가 마든가 넣기를 알았어요. 그죠? 말소입니다, 말소. 똑같아요. 환매 등기가 되어 있으면 보세요. 환매권자가 나중에 환매권을 실행하면 부동산이 그 사람 앞으로 돌아가 버리죠. 근데 하필이면 환매 등기 앞에 저당권이 있어. 그럼 어때요? 아,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지. 그럼 저당권이 만약에 말소 기준을 내면 다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럼 환매 등기 다 뜯대요. 말소도 상이에요. 촉탁 말소. 그죠? 등기부 시간에 좋아하는 거 촉탁. 무슨 뜻인지 알죠? 그게 이제 인수냐 말소냐 그런 얘기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자, 선순인데도 말소되는 것. 배당 요구한 전세권이에요. 선순인데 말소되는 권리. 무슨 뜻입니까? 돈 받아간 사람. 배당을 요구했단 말은 이 사람은 전세금이 지금 있다 없다? 등기부상에 등기만 돼 있지 전세권이 성립이 안 되죠. 돈 다 받아갔잖아요. 전세금이 없는 상태의 전세 등기. 효력이 없죠? 당연히 이건 어때요? 말소시켜버립니다. 등기관이 알아서 말소시킨단 말이에요. 아, 지가 돈 받아가면서 말소 신청하고 가겠어요? 네, 돈만 받아가지 그냥. 자, 후순위 권리인데도 인수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순위는요, 아예 순위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순위든 후순위든 따지지 않고 인수되는 건데, 보세요. 등기되지 아니한 물권자. 자,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물권자들은 참 보호를 많이 하죠. 채권자는 보호가 안 됩니다. 그러면 등기가 안 되는 물권자 아니거든요. 당연히 유치권자, 법정지상권, 부모기지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등기 능력은 있지만 성립될 때 어떻게 성립돼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인수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죠? 순위를 안 따집니다. 거기다가 유치권도 마찬가지. 등기 능력이 아예 없죠. 분묘기지권. 재산은 지내야 될 거 아니야. 등기 아예 못하죠. 그러면 분묘가 언제 성립됐는지 묘비를 딱 보자. 저당권 설정도 난 뒤에 파묻었네. 이거 파내야 되겠다. 안 됩니다. 그 날짜 따지지 마세요. 파내면 큰일 납니다. 영화 파묘 봤죠? 이상한 거 나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요. 경매가 진행되는 중에 점유할 수 있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외 조항인데 판례에서 보세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대 있잖아요.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경매 등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경매 등기가 되고 난 이후에 점유한 유치권자 어때요? 이거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인수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말소된다,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요게 권리 분석입니다.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뭐 인수냐 말소냐 따지는 문제, 지문이죠. 근데 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요, 요런 표현을 썼을 때 지문이 나오면 되게 신경 써요. 아니, 권리 분석 문제 내는데 보세요. 저당권이나 건저당권보다 선순위 전세권 이래 주겠어요? 지문을? 그래 준 적은 한 번도 없어. 너무 편하잖아. 경매 신청한 건저당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는 지상권 이래 준다니까요. 그럼 말소해 주세요. 말소지. 경매 신청은 건저당권이 했지만 선순위의 저당권인 지상권은 저당권보다 어때요? 지상권이 후순위란 얘기잖아요. 이해했어요? 그럼 저당권하고 건저당권 사이에 뭐예요? 지상권이 끼었단 거잖아. 그럼 전부 다 말소예요. 전부. 권리 분석을 편안하게 그냥 선순위, 후순위 이렇게 안 준다니까. 지문에서는. 잘 따져봐야 돼. 여기 어디에 있는 거니까. 지 앞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꼬실 만한 거 이거죠. 이거 뭐 그저께 2년 전에도 나왔잖아, 시험에. 임차권자. 임차권자는 그럼 뭐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임대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그죠?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X잖아요. 선순위자한테는 대항을 못해요. 말소된다니까요. 근데 앞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래, 돈 못 받았는데 나가면 안 되지. 나가야 돼. 그게 이제 속이는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도요, 후순위 권리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어. 선순위 권리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저하고 주택임대차 법을 때 대항력 얘기했잖아요. 대항력은 무조건 후순위자한테만 부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선순위한테는 택도 없어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 때 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5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저당권 4억 설정되어 있어. 거기에 임대보증금 3억 주고 들어가는 사람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 왜 없느냐 이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4억짜리한테 못 이기니까. 우리는 상식으로 다 아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죠?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거라니까, 이게 권리 분석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느냐 말소되느냐, 그죠? 또 예외조항. 그러니까 권리 분석 문제 내면 예외조항은 무조건 한 지문 내요. 예외조항은 예외니까. 인수되는 것, 말소되는 것 잘 구분하고. 자, 그 다음 경매 절차 갑니다. 166페이지. 경매 절차에서도요, 절차 전체를 가지고 출제하는 게 아닌데, 제가 이제 매년 이거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마다 조금 이제 느끼는 건데요. 교재에 없는 거를 꼭 하나씩 내요. 이건 기본서고 뭐 요약집이고 할 게 아니라요. 모든 전국에 있는 교재에 없는 것 중에 지문을 딱 하나 내요. 지문을. 그럼 그건 배우지 못했는데 어떡합니까 하는데요. 그게 답이 잘 안 돼요. 그럼 답은 일단 다른 데서 선택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경매가 민사집행법이잖아요. 그 민사집행법의 조문이요, 거의 400여 개가 돼요. 한 380몇 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요, 10몇 개밖에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럼 380몇 개의 실제 조문이 중개사법보다 어때요?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중개사법 우리 배우는 법률보다. 그럼 10배나 되는 데서 한 문제를 내는데 그 조문을 어떻게 다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제하기는 경매 절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 우리가 이제 입찰 대리 업무 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것만 딱 이제 출제를 하는데, 이 출제원들이 엉뚱한 곳에서 꼭 하나씩 끌어다가 지문을 써요. 요거 교재 없었는데 하고 니 한번 틀려봐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 아닌 걸 굳이 답으로 쓰지는 않는다. 그죠? 그럼 만약에 지문 읽을 때 생소하죠? 처음 보는데 그 답 찍으면 안 돼요. 왜? 공부를 아는 사람도요, 생소한 지문 나오면,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생소한 지문에 답 찍으면 큰일 나요. 왜? 중요한 거면 분명히 수업 시간에 한 번은 했겠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돼야 어때요?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아예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야. 그건 답이 잘 안 돼. 뜻은 아시겠죠?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요, 이런 것들 볼 건데, 나중에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그렇다고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한두 개는 던져야 돼. 그죠? 틀리지 않으니까. 자, 그럼 경매 절차 볼게요. 경매 절차는 보세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하죠.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가 금전 채권자입니다. 그럼 지상권자 경매 신청돼 안 돼? 그거 안 되네. 금전 채권자만. 그럼 경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전 채권을 회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회수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요, 이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는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는 날요, 채무자에게 정보를 바로 송달해 버립니다. 왜? 빨리 돈 갚아라 이거야. 그럼 채무자가 만약에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버리죠? 경매는 어때요? 자동 취하됩니다. 자동. 전부 스톱돼 버려요. 그러면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잖아요. 무슨 말 알죠? 그럼 실제 경매가 진행되면 후순위 저당권자나 또는 실제 뭐 선순위 하더라도 경매 신청 안 한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지금 금전 채권을 회수하려고 딱 기대를 하고 있잖아. 내가 배당 요구해야지 이러면서요. 근데 취하돼 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죠. 그걸 막기 위해서요, 이 제2경매 신청을 합니다. 무슨 말 알죠? 경매가 진행된 중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제2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절대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채무자가 요 채권자 한 사람에게 돈을 갚았잖아요. 이 신청한 거로 계속 진행해버립니다. 이게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채권자가 10명인데 경매 신청 한 사람만 어때? 탁 갚아버려요. 그럼 경매가 계속 수독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수독되면요, 이게 경매는 아무리 빨리 끝내도 6개월 이상 걸려요. 이게 한번 진행하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2채권자, 제3채권자 어때요? 다 신청하면 받아준다. 경매는 계속 이어집니다.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는 경매개시 결정 넣게 하고요. 제일 먼저 돌아오는 날짜가 배당 요구 종결이에요. 그럼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인데 법원에서 지정합니다. 법으로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결을 실제 6월 30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럼 6월 30일까지는 무조건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그럼 배당 요구 안 하면 어때요? 후순위 권리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안 됩니다. 후순위 권자가 돈 받아갔잖아요. 그래도 내가 뒤에 선순인데요, 안 통합니다. 아예 법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배당 요구 하세요 돼 있는. 근데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구 안 해도 되는 사람, 당연 배당권자. 네. 저하고 원장님하고 그냥 신호를 보냈어. 나중에 알려드릴게. 지금 알려드릴 건 아니에요. 자, 당연 배당권자 있는데 기억은 어떻게 하냐면요, 법원에서 그럼 이 채권자들의 금액을 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하면요, 등기부에 나타난다. 그럼 등기부에 금액이 기재된 사람들요, 6사람 있습니다. 6사람인데 보세요. 요 사람은 이제 뺀다 하더라도 6사람. 이 사람은 원래요, 압류 등기권자하고 똑같습니다. 왜? 경매 등기가 압류 효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매 신청자도 어차피 압류 등기권자니까 실제로는 정확히 6사람인데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하기도 해요. 그럼 보세요. 전세권자, 저당권자, 건저당권자, 압류권자, 감류권자, 임차권 등기권자까지. 그러면 전부 다 어때요? 등기한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은 등기할 때 아예 채권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어때요? 기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원에서는 알아서 챙겨준다. 뭐예요? 당연 배당권자, 또는 이건 줄여서요, 당연 배당자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등기하지 않고 이제 어때요? 내가 확정일자만 받았어. 또는 전입신고했어.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해? 못 받는 게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고? 배당 요구. 자, 지난주에 제가 주택임대차 보호할 때 보세요. 실제 대항력이 있고 우선 면제권이 됐잖아요. 우선 면제권 뒤에 우선 면제 받으려면 제일 끝에 어때요? 배당 요구 하세요 써줬다니까. 배당 요구. 최우선 면제도 제일 끝에 뭐 썼어요? 배당 요구 썼다니까요. 우선 면제나 최우선 면제도요, 배당을 요구해야 우선 면제고 배당을 요구해야 최우선 면제입니다. 앞에 조건은 마찬가지. 최우선 면제는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 갖추고 소액 임차인 돼야 되는데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하고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해야 되고, 내가 만약 임차권자인데 등기돼 있잖아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이게 등기의 어때요? 효력인 거지. 등기의 효력. 그 개념이고. 자, 그럼 배당 요구 종결 끝나면요, 서류 준비합니다. 이건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법원에서 서류 준비합니다. 3가지. 이제 대부분 집행관들이 직접 가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 물건 명세서 이런 거 이제 쭉 조사해서 법원에 민사가에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럼 비치해놓으면 어때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법원 민사가에 비치를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법원 가면 없어요. 어디 있는데? 대부분 인터넷 그 경매 사이트에 있어요. 그거 들어가면 막 눌리면 다 나와. 실제 우리가 이제 매각 물건 현황 조사서 있잖아요. 그 집행관이 이제 딱 조사된 거 쭉 다 써놓고. 그래서 감정평가서는 원본이 기재됩니다. 아예 원본이. 그 서류를 이제 법원에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공고하고 매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뭐 절차적인 부분을 전부 다 이제 법원에 진행하는 행정 업무다 보니까 시험에 안 냈어요. 그럼 이제 매각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제 들어가야죠. 경매 절차입니다. 자, 매각을 실시하는 방법은 몇 가지입니까? 하면요, 3가지입니다.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요. 자, 3가지 방법이 있다. 그죠?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틀린 지문도 한번 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참 치사하게 문제 낸다, 그죠? 호가 경매는 손들어서 금액을 부르는 거고, 길 입찰하니까 어때요? 입찰하는 날 개찰하는 거예요. 기간 입찰이니까 어때요? 입찰을 30일 동안 하고요, 마지막 날 개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론은 시험에 나올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해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길 입찰입니다. 당일날 입찰하고 당일날 개찰하는 거. 근데 매각을 실시한다 말이 뭐냐면요, 매수 신청한다라는 뜻이에요. 매수 신청이 뭔데요, 여러분요? 입찰하는 거죠, 입찰. 그죠? 입찰할 때 그럼 돈 들고 갈까 안 갈까? 그 돈을 뭐라 불러요? 매수 신청 보증. 그래서 옛날 이거 민사소송법실에는 입찰 보증금이랬어요. 민사 집행법으로 나오면서요, 이게 입찰, 낙찰, 또 뭐 경락인 이런 단어 다 없어졌어요. 용어를 싹 다 바꿨다고. 실제로 낙찰자, 경락자 없어졌어요. 전부 매수인으로 통일했습니다. 매수인으로 다 통일했고.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매수 신청 보증이 뭡니까? 입찰 보증금이에요. 얼마 내는데요?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입니다. 그럼 최저 매각가는 누가 정하는데요? 법원에서. 그럼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입니다. 그럼 만약에 입찰하는 사람이 50명이야. 제가 한 번은 저 농지 경매 입찰 받으러 이제 창원지방법원에 갔거든요. 딱 수험생하고 갔는데 입찰하러 온 사람이 500명이에요. 500명. 네. 근데 입찰서는 다 냈어요. 시간 안에 내면 되니까. 입찰 개시부터 입찰 마감까지 내면 되니까. 근데 500명 내는데도 1시간 안 걸리더라고. 금방 해. 왜? 미리 다 사와가지고 봉투 넣고 어때요? 그냥 집행관한테 확인 도장 받고 바로바로 집어넣으니까. 금방 하죠. 네. 우린 낙찰 못 받았는데. 네. 그게 이제 최저 매각가 법원이 정하잖아요. 그럼 그 500명은 매수 신청 보증금이 전부 같을까 다를까? 법원에서 정한 금액의 10분의 1이니까 다 똑같죠. 그러면 입찰표에 작성하는 금액을 뭐라 할까요? 입찰표에 작성하는 금액은 매수 신고가라 합니다. 물론 매수 신고가는 다 다릅니다. 근데 매수 신고가의 10분의 1을 내진 않습니다. 용어 조심해야 돼요. 그럼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어때요? 이게 하얀 봉투 딱 넣어가지고 입찰표고 노란 봉투 딱 넣어서 밤 팍 접어가 이제 도장 받고 넣으면 돼요. 무슨 말 알죠? 나중에 경매도 한번 하러 가보세요. 재밌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입찰했습니다. 자, 입찰하면요, 이제 개찰하죠. 이제 입찰 마감 시간 지나서 개찰 시간도 공고를 해 놓습니다. 개찰 시간에 이제 개찰을 하는데, 보세요. 개찰을 매각기일에 종결 이래. 원래 옛날에는 그냥 개찰 이랬는데요, 용어가 다릅니다. 그럼 매각기일에, 즉 입찰하는 날 끝났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게 개찰입니다. 그럼 집행관은 하물러를 썼대요. 두 사람 결정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가장 높은 금액 쓰는 사람 호창합니다. 법에도 이름 불러줘라. 호창했어요. 김갑동씨 최고가 매수 신고인 됐습니다 하는데요, 차순이자도 하나 부릅니다. 차순이자. 얼순씨 차순인데요, 신고할 거예요? 물어봅니다. 자동 차순이 안 됩니다. 차순이 매수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나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최고가가요, 예를 들어서 2억 8천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정한 이제 이 최저 매각가 있잖아요. 그럼 최저 매각가가 그래서 2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럼 2억 5천만 원 나와 있는데 최고가가 2억 8천 썼어. 그럼 차순위가 예를 들어서요, 뭐 2억 5천 100만 원 이랬습니다. 그럼 이 사람 차순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 최고가 금액에서 어때요?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아야 돼. 그럼 보세요. 최고가에서 이 보증금 얼마예요? 2,500이잖아요. 그죠? 2,500. 그러면 2억 8천에서 2,500 빼면 어때요? 2억 5,500이잖아요. 그럼 2억 5,500인데 2억 5,100만 원밖에 못 썼잖아요. 이 차순이 안 돼.
그럼 2등으로 금액을 써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최고가 금액에서 반드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어때요? 넘는 때만, 이거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법 조문에는 넘는 때만 된다 이래 됐어요. 시험에서 넘지 않아도 이래 나오거든요. 넘지 않으면 차순위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숫자를 굳이 써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건 단독으로 숫자 문제도 2번이나 냈어요. 차순위가 될 수 있는 사람 고르세요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최고가 차순위 2사람 정하고 이제 진행하죠. 진행합니다. 자, 근데 봉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수 신고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거 뭐라 불러요? 유찰됐다. 유찰 단어 없습니다. 유찰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률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허가할 매수 신고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하죠. 그럼 허가할 매수 신고 없으면 어때요? 적감을 합니다. 통상 20% 정도 하는데 그건 법원 재량입니다. 지방 법원장이 어때요? 30% 하고 싶으면 30%, 기분 나쁘면 40% 해버리죠. 그래서 뭐 20% 적감한다 이게 지문 안 씁니다. 그냥 적감을 하고 어때요? 세매각 들어간다 이러죠. 세매각. 그럼 만약에 여기 보세요. 지금 최저매각가 2억 5천짜리야. 그죠? 그럼 이 부분에서는 실제 이제 20%씩 적감을 해. 그럼 그 다음에 실제 경매 나올 때는 최저매각가 얼마 되는 거예요? 2억 되는 거지. 2억 5천에 20%면 5천만 원이잖아요. 2억. 2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보증금 얼마 들고 가면 돼요? 그 2천만 원만 되면 늘 2천만 원만. 그럼 가면 갈수록 보증금이 어때요? 계속 떨어지는 거지. 그죠? 저는 18번까지 유찰되는 것도 봤어요. 18번을 유찰했는데도요, 입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게 큰 공장,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인데, 공장 건설한 놈이 유치권자가 하나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아무도 위험해서 뭐 입찰 안 하는 거예요. 유치권자가 얼마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지 막 몇백억을 주장하고 있는데, 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물건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게 매수 신고하지 않고 어때요? 진행되는 경매를 뭐라 부른다? 세매각. 매수 신고 했어요. 했으면 개찰하고 2사람 정하죠. 그럼 계속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요,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 납니다. 그러면 매각을 실시한 날 최고가가 되면 이 사람이 매수인 되는 게 아니네요.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이 사람이 과연 입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미성년자 안 돼요. 피한정 후기는 피승유 후기는 안 됩니다. 또 채무자?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쥐가 돈 갚아 가는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심사합니다. 그게 일주일 걸리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때요? 허가 나겠죠. 뭐. 그럼 그런 사람이면 불허가 처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매각 허가 일정은 이제 일주일 뒤에 하는데, 만약에 이게 특별 매각 조건이 붙습니다. 경매에서요. 그럼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딱 붙을 때요, 대부분 농지는 뭘 내라고요? 농지증 제출하세요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내느냐예요. 언제까지? 매각 허가 결정일까지요. 관청의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되고 나서요, 좀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는요, 이게 농지증, 즉 관청의 증명은 매수 신고 시에 제출한다. 지금 계속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매수 신고 시 제출하는 게 아니고 매각 결정일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법령상으로는요, 이게 7일이에요. 여러분 농지법 배우죠? 그럼 실제 농지증 발급받으러 어디 가요? 동주민센터는 농지증 발급 안 돼요. 시구읍면이죠. 시구읍면이니까 동사무소 없잖아. 동 없잖아. 면사무소 돼요. 어쨌든 면사무소, 업사무소 가는데 농지증을 실제 발급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내죠. 그럼 농지증 언제 나와요? 7일이단 말이에요. 물론 주말 체험 농은 절반입니다. 날짜가 절반인데 그거 빼고요. 그럼 보세요. 내가 매각 실시해서 최고가가 됐어. 농지증 신청하러 갔어요. 그럼 이거 매각허가 결정일 전에 내야 되거든요. 결정을 받으려면 하루라도 전날 내야 돼. 근데 이게 7일이야. 근데 6일째까지 안 나와 지금 농지증이.
미쳐버리죠. 왜? 이거 못 내면요, 불허가 처분들이고 보증금 다 몰수예요. 이게 농지증 발급하는 날짜가 원래 4일이었다가 법을 개정하면서 7일로 늘렸단 말이에요. 늘렸으면 이것도 늘려줘야 돼. 근데 지금 이쪽은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굉장히 나중에 골치 아플 일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농지증 발급을요, 경매로 진행하는 경우는 3일이나 4일 만에 발급을 해줘라 하고 조문을 따로 줘야 돼. 근데 안 줬어요. 제가 그거 보고요, 야, 이거 사람 환장했다, 잘못하면. 그럼 경매 입찰하러 가기 전에 어때요? 농지증 다 발급받고 가야 돼. 그럼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죠. 500명이 가면 어때요? 500장을 다 발급받아야 되잖아. 이거 일주일 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안 나오면 이거 불허가 처분 떨어진다니까요. 이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야, 우리나라는. 어느 한쪽에 법을 개정하면요, 다른 쪽에 그 법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같이 고쳐줘야 되는데 아예 고치지 않았어. 그래서 계속 낸다고요. 시험에 계속 낸다 이 말이지. 그럼 농지증 언제 낸다고? 매각허가 결정일 날요. 매수 신고 시 낼 수가 없어요. 안 받아줘요. 이거는. 자, 근데 농지증 못 냈어. 못 내면 어떻게 된댔어요? 불허가 처분 내린다니까요. 보증금은 몰수하고요, 세매각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 그죠? 자, 그럼 매각 결정 받았어. 이제 그럼 농지증 내가 잘 내고 매각 결정 받았죠.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채무자나 소유자가요, 불만이 있어서 항고 들어옵니다. 갑자기 항고. 항고도요, 민사소송 일정이라서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자기들은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항고할 때는 이게 기간이 오래 가면 채권자들이 지금 채무 회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랍니다. 그게 얼만데요?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각대금은 얼만데요? 최저매각가가 2억 5천 했는데 2억 5천 하면 되지. 이게 최고가 매수 신고에 쓰는 금액 있죠? 이게 매각대금이에요. 그럼 시점상으로 보세요. 매수 신청할 때, 매수 신고하잖아요. 매수 신청할 때는 이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야. 맞죠? 제일 높은 금액을 사겠습니다 하고 신고한 사람이죠. 근데 매각허가 결정이 나버리죠. 그럼 결정 나면 이 사람이 쓴 금액이 뭐가 됩니까? 매각대금이 되는 거예요. 같은 금액인데 부르는 호칭이 다른 거죠. 입찰할 때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내가 이제 낙찰 받았잖아요. 그럼 낙찰이 지금 매각허가 결정이거든요. 매각허가 결정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실제 써낸 금액이 뭐로 바뀐다고? 매각대금 팔린 금액이다. 이거 팔린 금액. 이 금액에 팔렸다 이겁니다. 그럼 항고하는 사람들은 그 금액이 어때요? 10분의 1 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판사가 항고 사유 없음 하고 판결 났죠. 그럼 전부 몰수해 버립니다. 채무자 소유자 항고 보증금 전부 몰수예요. 함부로 항고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얘가 만약에 보세요. 2억 지금 얼마? 8천서 냈댔잖아. 그럼 항고하는 사람 얼마 내야 돼? 2,800만 원. 그럼 2,800만 원 내고 어때요? 항고했다가 기각되면 어때요? 몽땅 다 뺏기는 거지 뭐. 그럼 이 10억짜리면 1억 걸고 해야 돼. 100억짜리면 10억 걸고 해야 돼. 항고 무서워요. 잘 안 됩니다. 그죠? 근데 혹시나요, 제가 이건 뭐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주변에서 경매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입찰하고 마지막 낙찰 받을 때까지 2주 걸린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분이 말하는 2주는 뭐냐면요, 매각 허가 일정까지 일주일입니다. 근데 항고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이게 일주일이에요. 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입찰하는 날부터 항고할 수 있는 마감일까지 하면 전체가 몇 주다? 2주. 그래서 혹시 밖에 나가면 실무하시는 분들이 매수 신청 입찰하고 나서요, 낙찰이 확정될 때까지는 2주 걸린다 이러거든요. 법적으로는 그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일주일 만에 매각 허가 일정 나는데, 항고를 안 하면 어때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항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라서 일주일은 무조건 기다려줘요, 법원에서는. 쭉. 거기 이제 항고 나오죠? 그럼 보세요. 요 두 개 금액. 여기다가 최저매각가 10분의 1 진짜 많이 냈어요. 항고보증금에다가. 항고보증금은 팔린 금액, 결정이 났잖아. 그럼 결정된 금액이 어때요? 10분의 1이라고 결정됐으니까.
그 차이점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결정 났으니까 돈 내야 되죠. 그게 대금 지급인데요. 대금 지급은 기한을 정해줍니다. 뭐 여러분들이 실제 뭐 집에 오는 납입 고지서 같은 것도 보면 어때요? 일정 기간 주잖아요. 그것처럼 기간을 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기일이었어요. 기일이었는데 하루 만에 내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터져가지고요. 기한으로 바꿔준 거고요. 또 돈을 굳이 다 안 내도 돼요. 왜? 내가 입찰을 했는데요. 제가 채권자예요. 그럴 수 있죠. 채무자는 입찰이 안 됩니다. 채권자는 입찰 가능한데요. 채권자 낙찰받았, 즉 매각 매수인으로 결정됐죠. 그때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 안 내도 돼요. 그걸 뭐랍니까? 상계 신청이라 하죠. 우리는 채권 상계 신청은 이제 매각허가 결정나고 나면요, 일주일 뒤에 해야 돼요. 채권 상계 신청서가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그럼 내가 지금 배당받을 금액이 1억 있는데 내가 2억 8천 썼으니까 1억 빼고 어때요? 나는 1억 8천만 내겠다. 그럼 오케이 합니다. 지평관이 오케이 하면 이제 그것만 내면 돼요. 왜 그러냐면요, 대금 지급을 하고 나면 이틀 뒤에 배당을 해요. 바로. 그럼 지가 돈 2억 8천 다 내고 이틀 뒤에 가가지고 지가 낸 돈 1억 찾아고 번거롭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채권 상계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배당 순위가 있는데 보세요. 지금 대금 지급하고 나면 배당을 한댔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 수업할 때 배당 순위를 한 번도 수업한 적 없죠. 왜 안 했을까요? 출제를 안 하니까. 이게 배당 순위를 마지막으로 출제한 게 17회입니다. 17회 때. 그럼 그 전에 언제 냈는데요? 12회 때. 제가 공인중개사 수업을요 14회 때부터 했거든요.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14회 때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잖아요. 기출문제 딱 보니까 배당 순위가 딱 나와 있는 거야. 수업을 쫙 했어. 이것도 막 이해를 요하기 위해서 사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막 다 이렇게 이제 수업을 했어요. 공장에서 임금 채권 못 받은 사람하고 막 퇴직금 못 받은 사람하고 이것까지 이제 섞어가면서 막 했어요. 17회 때 나온 거야. 많이 맞췄네. 그래부터 이제 18회, 19회, 20회, 21회, 22회 계속 수업하는데 안 나와. 25회까지 수업하다가 아예 이제 안 해야 되겠다. 10년 내도록 안 내는 거야. 지문조차 안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25회부터 강의를 안 하면서도 조금 마음은 불안해. 왜? 혹시나 10년 만에 나오면 어떡할까? 근데 지금 20년째 안 내고 있어. 지금 36회잖아요. 37회잖아요. 20년째 지금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싫긴 했는데 사실 시험에 나올 건 아닌데요. 만약에 나온다면 이 사람 조심하면 돼요. 최우선 면제권자. 최우선이잖아요.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면제권자인데, 이 최우선 면제권은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제 임금 있죠. 그 사람들도 최우선 면제되어 있습니다. 이건 최우선 면제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법이 달라서 제가 따로 써놓은 거예요. 그죠? 최우선 면제. 그럼 이거 보세요. 우리 앞에서 왜 경매 신청한댔잖아요. 경매 신청 누가 해요? 금전채권자 하잖아. 그럼 경매 신청할 때 법원에서는 법원 자기들이 비용을 다 들여가지고 실제 경매할까요? 아니거든요. 그럼 경매 신청하는 사람이 어때요? 비용을 선납하셔야 돼요. 만약에 1억을 내가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비용이요 한 400몇십만 원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옵니다. 이거. 그럼 나중에 이제 낙찰 끝났죠. 매수인 정해지면요 그 돈부터 제일 먼저 빼줍니다. 그건 배당 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돈이에요. 그래서 영순에서 놓은 게 그겁니다. 경매 진행되면서 발생한 비용을 때요 제일 먼저 빼놓고 그 다음부터 1순위 누구다? 최우선 면제야. 그 다음 국가가 좋은 거 하죠. 당해세.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세금 있죠. 그게 개인한테 실제 사람한테 발생한 채권 아니고 그건 안 되고, 그럼 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을 그래요 당해서는 하는데 그거 빼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주는 거죠. 확정일자 받은 사람, 저당권자 이제 접수번호 이제 딱 따져가지고 그죠. 순서대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은 아닌데, 혹시나 나온다면 요 정도까지만 그죠 기억을 해놓는 거죠. 그래도 국가는 양심이 있어. 그래 누구부터 제일 먼저 준다고 해요? 최우선 면제.
국가 돈 떼고 어때요? 우선 면제 하는구나. 이제 순서대로 쭉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업을 잘 안 하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집 가면 문제가 2개나 실려 있더라고. 뭐하러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20년째 안 나온 거예요. 그죠? 저 같으면 책 만드는 사람이 아예 안 싫어요. 왜? 수강생들한테 부담 주기 싫거든. 저는 제가 만약에 책을 쓰거나 문제집을 만들어도요, 시험에 10년째 안 나온 거 있잖아요. 다 빼버려요, 그냥. 그럼, 책이 없는 거 나왔던데요. 그럴 수 있어. 나는 100점짜리 책을 안 써. 나는 95점짜리만 쓰는 거야. 그 5점 빼는 게 얼마나 양이 많은데. 수험생들한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절대평가니까. 상대평가 같으면 100% 다 써야 돼. 그죠? 근데 그건 아니라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문제집 나오면요, 가볍게 한 지문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나 보니까 이게 답으로 나와 있더라. 또 설명해놓고 내가 문제 풀어야지, 나중에. 니 설명한 적 없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자,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대금을 지급을 하면 배당을 하죠. 근데 소유권 취득 시기는 언제예요? 대금을 다 낸 때입니다. 자, 요 지문은요, 대금 지급 기한일에 권리 취득한다. X죠. 기한이 다 끝나야 돼요? 아니라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대금 지급 기한일에 권리 취득하는 게 아니고 언제 취득한다고? 대금을 냈을 때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이거 기간도 길게 안 줘요. 한 5일에서 한 6일밖에 안 줘. 그럼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세요 하고 기한을 줬잖아. 그럼 내 소유권을 빨리 취득하고 싶으면 어때요? 6월 1일 날 내버리면 돼. 그럼 이날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6월 5일 날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는 했죠? 대금 지급 기한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세법에서도 노다지 배우는 거잖아. 경락 대금 완납일 해서 그러죠. 그게 이제 대금을 다 낸 때입니다. 자, 돈은 냈는데 이제 팔아먹고 싶다. 뭐 해야 돼요? 돈을 안 냈, 그죠? 돈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요? 재매각 들어갑니다. 돈을 안 내면. 그 위에 보세요. 세매각이라는 단어 있죠? 재매각이라는 단어 있죠? 요거. 세매각은요, 재매각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세매각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세매각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아예 시험에 안 나오니까 빼버리고요. 대금을 딱 미납했을 때만 우리 뭐라 해요? 재매각. 그죠? 그 위에 세매각하고요,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럼 재매각을 한단 말은 원래 실제 최고가 매수신고인 돈을 안 냈다 뜻입니다. 그죠? 그럼 대금을 미납하면요, 이때는 실제 이제 날짜를 따로 정하는데, 그 전 매수인 있죠? 원래 낙찰 받았던 사람 매수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게 해주면, 그죠? 장난칠 거 아니야. 진행 못하도록. 또 보증금 어때요?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죠? 근데 실제로 분들이 법원 가서 재매각 물건 보면요, 이게 매수 신청 보증금 있죠? 이게 대부분 2배, 3배로 나와요. 이게 특별매각 조건이 붙어요. 재매각은 무조건요. 매수 신청 보증금을 실제 2배로 실제 어때요?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는 왜 그럴까요? 보세요. 분명히 매수인으로 최고가가 낙찰됐는데 돈을 안 냈단 말은 보증금을 포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걸 2배로 걸고 하면 포기하기가 쉽지 않지. 3배 걸고 하면 더 힘들지. 그래서 일부러 이제 재매각을 안 하려고 어때요? 보증금을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네가 이제 보증금 포기하나 봐라. 이제 돈 크게 걸고 해. 혹시 고스톱 좋아하세요? 고스톱 치다가 나가리 되면 다음 판은 배판이야. 배판. 지금 나가리 됐잖아요. 그럼 다음 판은 뭐야? 배판이야. 배판. 근데 재매각 물건이 굉장히 위험하긴 해요. 초보들은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재매각 물건은 보증금을 포기했단 말은요, 이게 자기가 매수하고 난 뒤에 채권 금액이 조사를 못한 게 어때요?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야. 무슨 말 알죠?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 같은 거를요, 3억이 어때요? 이렇게 낙찰 받으려고 갔더니 실제 3억에다가 유치권이 3억짜리가 있어. 그럼 차라리 3천만 원 손해보는 게 낫죠. 거기다가 대놓고 1억씩 2억씩 줄 이유가 없잖아요.
대부분 제명한 물건은요, 권리분석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물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보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제명학이고. 자, 대금을 납부하고 나면 등기야 팔아먹죠. 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음요? 법원에 신청합니다. 촉탁 신청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법원에서는 촉탁을 신청하면 촉탁해 주겠죠. 그럼 등기관이 이제 이때 촉탁을 받고 나서 어때요? 등기부를 쭉 정리하는데, 등기부 정리할 때 인수, 말소 결정해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 촉탁서를 한 장 낼까요? 아니면 권리마다 한 장씩 다 따로따로 낼까요? 보세요. 여기 저당권 있고 건저당권 있고 압류가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제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전부 다 말소해야 되잖아요. 그럼 위에 인수하는 권리 남아있을 거고. 그럼 이게 이제 촉탁 신청서를 권리별로 따로 낼까? 한 장에다 다 써서 낼까?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한번 찍어보지 뭐. 아, 이거 등기법입니다. 이거는 한 장 냅니다. 한 장. 원래는 촉탁 신청서를요, 권리별로 다 제출했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됐어요. 권리별로 다 따로따로 내다 보니까 권리가 만약에 20개면 어때요? 20장을 내야 돼. 너무 불합리하죠. 그래서 바꿨어요. 그냥 한 장으로. 한 장에 다 적어내라. 그죠?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촉탁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등기 끝나고 나면 팔아먹죠. 근데 물건을 점유한 사람 있네. 물건 받아야 되죠. 요거 인도명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게 대금 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 냅니다. 굳이 점유한 사람하고요, 싸울 필요 없어요. 이제는 대부분 집행법원에 가서 어때요? 신청해버립니다. 근데 이때는요, 이 인도명의 신청은 당연히 말소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보세요. 임차인이 있어. 또는 전세권자가 있는데요. 최선순이에요. 그럼 최선순인데 내가 이제 경락받은 매수인이야. 그 사람 내쫓을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보세요? 내가 보세요. 자, 1순위에 전세권자가 있고 2순위에 저당권자가 있고 뭐 3순위에 암과 있고 쭉 있는데, 내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인 낙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권자 나가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럼 그 사람도 인도명의 신청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인도명령 신청은 나가세요 하는 거거든요, 법원에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도명령 신청은 누구에게만요?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만. 이 사람은 내가 무조건 어때요? 인수하셔야 돼, 인수. 그럼 인수하니까 매수인이 뭐 갖다 드려야 돼? 전세금 갖다 줘야 돼. 이제 전세금만 갖다 줘도 안 나가. 그래, 이사비도 줘야 돼. 온갖 것 다 줘야 돼. 선순위가 얼마나, 그죠? 이거 빼기 센데, 그죠? 합의된 금액 다 달란다니까요.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입찰하죠. 이제 경매할 때는요, 이 매수 신고 하잖아요. 매수 신고 할 때, 이 사람 전세권자가 지금 2억이 있는데 2억 말고 이사 대금 한 150만 나갈 거다. 다 계산해서 입찰해요. 그거 다 빼고. 그거 계산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손실을 보니까 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인도명령 신청 안 됩니다. 그럼 반드시 어떤 사람만요? 말소되는 권리만 어때요? 인도명령 신청할 수 있다. 언제까지?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경매가 출제되잖아요. 정답은 여기서 90%예요. 앞에 경매 신청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권리 분석도 요즘은 답이 잘 안 되고요. 경매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서 거의 90% 정답입니다. 자, 정답의 키워드만 잠깐 볼게요. 첫 번째 이겁니다. 두 번째 환고보증금,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차순위 요건요, 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재매각을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모르세요? 전 매수인의 권한, 지위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 그죠? 실제로 정답은 여기서 거의 다 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에요, 이거 지문 3번 냈어요. 지문만 3번 냈어요. 근데 경매 절차에서요, 따라 나오는 지문이 가끔 있는데, 이게 토지가 만약에요, 경매가 나왔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허가받아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토지거래가는 유상 계약만 받잖아. 경매 수용은 안 받잖아요. 이런 것도 가끔 지문이 나와요. 그럼 경매로 실제 이제 낙찰받은 사람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는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생각을 해봐야 돼. 하는가. 이러면 이제 나중에 2개월 뒤면 다 까먹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경매 조문이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한번 출제하죠. 그 다음 답은 안 되는데 한 번씩 나오는 게 뭡니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답은 안 되는데 지문으로 그냥 한 번씩 따라내는 거. 그죠? 여러분들 이제 경매 절차는 뭐 이런 것들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10분 쉬었다가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가도록 하죠.